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상에는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언니와 함께 둘러앉아 있었어요. 형부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언니는 그동안 많이 야위었죠. 엄마, 나 할 말 있어.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나 임신했어.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였어요. 저는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무릎을 살짝 쥐었어요. 그도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죠. 8년 전 형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언니의 삶은 무너졌었습니다. 빚만 남긴 채 떠난 형부 때문에 언니는 조카를 시댁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분당의 시부모님이 조카를 데려간 날 언니는 하루 종일 울었었죠. 언니와 제가 언니에게 매달 돈을 보내주었지만 언니의 가난한 빈 눈동자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군데?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알면 좋아할 거야. 미쳤구나. 네가 완전히 미쳤어. 재혼을 하려면 먼저 하고 애를 가져야지. 이게 무슨... 지훈이는 어쩌고? 넌 엄마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지훈이가 보고 싶은지 알기나 해? 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야, 축하 한마디 못 해주는 거야? 다들 내가 그렇게 불쌍하기만 해?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민경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언니는 대답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히 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니의 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언니 잠깐. 그 사람이 누구야? 소개해 줄 거지? 좋은 사람이라니까. 언니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 대체 누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재혼할 거야? 그 사람이랑. 그러고 싶어. 그 사람은 뭐래? 아이 책임질 거래?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혹시 유부남은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왜 다들 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왜 숨기는 건데? 왜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을 못하는 거야?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시간이 필요해. 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어요. 언니의 마지막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언니의 폭탄 선언으로 어머니 생신은 얼어붙은 채 끝났죠.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토종 벌꿀 2병을 트렁크에 둔 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커피캔, 구겨진 영수증들. 남편의 차는 늘 이 모양이었죠. 한숨을 쉬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발밑 매트를 들어올리는 순간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톨게이트 영수증이었습니다. 이상했죠. 남편은 늘 하이패스를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펼쳐본 영수증에는 기흥 IC라고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일주일 전. 그날은 남편이 일본 출장을 간다며 새벽에 집을 나선 날이었어요. 공항은 반대 방향인데 왜 기흥을 거쳐갔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날짜의 영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했어요. 지난달보다 3,000km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숫자였죠.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달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달콤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날이 처음이었죠. 평소 그런 냄새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클라이언트가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그때 남편이 했던 변명이 떠올랐어요. 세탁소에서 찾아온 와이셔츠 깃에 묻어있던 베이지색 파운데이션 자국도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런 색의 화장품을 쓴 적이 없었죠. 회식 때 여직원이 실수로 부딪혀서. 그것도 남편의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믿으려 했어요. 아니, 믿는 척 했던 거겠죠. 트렁크를 닫고 꿀병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일본에 있어야 할 그날 기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이패스 대신 현금으로 통행료를 냈을까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의 임신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3번째 전화를 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죠. 직접 만나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달력을 확인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모니터를 보니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조카 지훈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땀에 젖은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죠. 5월인데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이모 보고 싶어서요. 혼자 왔어요. 12살 아이가 분당에서 강서구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1시간 반을 왔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지훈이를 안으로 들여 시원한 포도주스를 따라주었습니다. 형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지훈이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 학원 간다고 나가더니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찾았는지. 저녁을 먹이고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2 아이는 게임을 하며 깔깔거렸어요. 1살 차이 사촌 형제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저녁으로 돈가스를 해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스파게티를 좋아한다며 한 그릇을 비웠어요. 서준이는 피곤하다며 집에 남고 저는 지훈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지훈이가 조용했어요. 창밖만 보더니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모, 사실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며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 어떤 아저씨 만나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래,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수 있어.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 저 알아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누군데?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모부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는 핸들을 꽉 쥐고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지훈아,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엄마랑 이모부랑 뽀뽀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기흥 IC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언니의 임신이 떠올랐죠. 갓길에 세운 차 안은 지훈이의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지훈아, 네가 잘못 본 걸 거야. 어른들 사이는 복잡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저 바보 아니에요. 다 봤다고요. 아이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시동을 다시 걸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남은 길을 가는 동안 지훈이는 창밖만 바라보았죠. 가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분당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니 형부의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불안한 얼굴로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지훈이가 안전벨트를 풀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모, 저도 알고 다 알아요. 엄마랑 이모부가 뽀뽀하고 안고 그러는 거, 그거 나쁜 거 맞죠? 아이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 같았어요. 이모는 알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훈이는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듯 했어요.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부 어머니가 지훈이를 안아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부 아버님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차에서 내려 형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죠? 요즘 지훈이가 학교에서는 잘 지내나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유, 말도 마세요. 요즘 애가 너무 예민해져서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여러 번 했어요.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연락도 왔었고. 어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학폭위까지 갈 뻔했어요. 친구 얼굴을 때렸다고. 우리 지훈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밀이었던 거겠죠. 어머님,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며칠 안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훈이 많이 신경 써주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곧 말씀드릴게요.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차에 올라타니 핸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남편과 친언니가 어린 조카 앞에서까지. 강변북로를 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훈이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모는 알고 있었어요 라던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핸들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서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이스크림 줘. 형이랑 먹던 거 또 먹고 싶어. 천진난만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지훈이가 떠올랐어요. 겨우 1살 차이. 서준이보다 1살 많을 뿐인 아이가 목격한 장면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었어요. 아들과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아들을 씻기고 재운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TV는 켜놓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11시 23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달콤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 여자의 냄새였죠. 나가, 밖에서 얘기하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애깨, 조용히 하고 나가, 지금. 저는 남편의 팔을 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는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당신 외도 다 알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렸습니다. 하필이면 내 친언니야?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지훈이가 다 봤어. 너희 둘이 키스하는 거. 그 어린애가 봤다고. 남편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애가 잘못 본 거야. 그래? 그럼 언니 뱃속 아이 친자 검사 해볼까? 침묵.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죠.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더러운 놈, 네가 사람이야? 어린애가 봤다고. 지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봐. 내가 어떻게 너를 끝장내는지. 너도, 언니도. 저는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민지야, 잠깐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남편은 놀이터에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까지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준이 방에 가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해. 오늘 낮에 시간 돼? 알았어. 어디서 볼까? 우리 동네 그 카페 2시에.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보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 비쳤습니다. 2시 전각 카페에 들어섰어요. 언니는 이미 와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랑 그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봤어. 네 아들이 봤다고. 12살짜리 애가 엄마랑 이모부 키스하는 걸 봤어. 걔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언니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혼해. 준호는 내가 가질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준호는 나를 사랑해. 나도 준호를 사랑하고 너만 비켜주면 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뻔뻔함이 진짜인가 싶었어요.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사랑이야. 넌 모르겠지만 준호는 나한테 와서 운 적도 있어. 네가 얼마나 차가운 여자인지 모르지? 테이블 위에 아메리카노가 보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철벅. 뜨거운 커피가 언니 얼굴에 쏟아졌어요. 악! 미친년!
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돈이야? 준호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돈? 웃기지 마. 이 뱃속에 준호 아이 있어.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언니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준호가 책임질 거야. 나랑 이 아이를.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해봐. 대신 오늘 네가 한 선택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너도 준호도 둘 다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언니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저는 일어났습니다. 야, 서민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나서자 밖은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부 어머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죠. 어머님, 저 민지예요. 지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 언니가, 저희 언니가 제 남편과 불륜관계예요. 지금 언니 뱃속 아이도 제 남편 아이고요.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지훈이가 봤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앞으로 언니와 시끄러운 일이 있을 텐데 지훈이 부탁드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 지훈이가 그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이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애 엄마가 뭘 하든 우리가 지킬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셨죠. 민지야, 웬일이니? 엄마, 언니 뱃속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누구라는 거니? 너의 아빠 누군지 알아? 준호야, 내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소파를 짚고 겨우 버티셨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랑 준호가 불륜관계예요. 언니 뱃속 아이가 준호 아이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불통, 다시 걸어도 불통. 3번, 4번 계속 거부당했죠. 이 나쁜 년, 어떻게 동생 남편을, 어떻게... 어머니가 울부짖으셨습니다. 언니는 준호 돈 때문에 모든 걸 버린 거야. 지훈이도 우리 가족도. 나도 이제 언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할 거야. 어머니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기에 어떻게 자매끼리...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언니가 선택한 거야. 이제 나도 선택을 할 거고.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신 채 울기만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한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죠. 엄마, 나 가봐야 해. 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여전히 소파에 무너진 채 계셨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라는 간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상간녀가 친언니라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증거는 충분하신가요?
남편이 사실상 시인했어요. 언니 뱃속에 아이도 있고. 좋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고소 동시에 진행하시죠. 서류에 서명하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 금고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특허 증서가 있었습니다. 접이식 포장 박스 구조. 준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무상으로 쓰게 해준 특허였죠. 저는 준호 회사 경쟁업체 리스트를 뽑았어요. 대진 포장, 세일박스, 한국 패키지.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수포장 특허권을 보유한 서민지입니다. 특허 사용권 거래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그들은 준호 회사가 독점 사용하던 특허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세 곳 모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허 사용료는 연간 2억씩. 준호의 독점권은 끝났어요. 그동안 준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열흘째 되는 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미쳤어?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했어요. 경쟁 업체들이 우리 특허 쓴다고 난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 특허는 아버지가 만든 거야. 내 거라고. 내가 누구에게 팔든 네가 상관할 일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 망하면 넌 위자료도 못 받아. 알아? 걱정 마. 내가 받을 건 다 받을 거니까. 야, 서민지!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사이가... 우리 사이? 내 언니랑 자고 애까지 만든 주제에 우리 사이 뭐? 저는 웃었어요. 차갑게. 할 말 없으면 끊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 회사 거래처에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특허권 분쟁이 있다고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효과는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처 2곳이 계약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좀 바빠.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이혼 소송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고소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창밖에 노을이 붉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팍! 서류가 제 발 앞에 떨어졌어요. 적당히 해! 미쳤어? 준호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어요. 채무 5억 원 변제 요청. 이런 것까지 보내? 네가 시킨 거지? 그 돈은 아버님이 그냥 준 거나 다름없었잖아. 그냥 준 게 아니야. 나 잘 부탁한다고 빌려준 거지. 차용증도 있고. 준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네가 특허 팔아버린 후로 회사 망하고 있어. 매출 70%나 떨어졌다고. 경쟁 업체들이 다 가져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대진 포장이 우리 거래처 절반을 빼갔어. 은행 대출도 끊겼고 직원들 월급도 내가 빚내서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5억을 어디서 구해? 회사 팔아도 그 돈 안 돼. 제발 좀 그만해. 내 언니랑 자면서 즐거웠지? 임신까지 시켜놓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만 나쁜 놈이야? 민경이가 당신 언니가 먼저 그랬다고.
저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남편을 올려다보았어요. 3월이었어. 민경이가 전화했어. 집에 수도관이 터졌다고 급하다고. 네가 친정 가고 없을 때.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런데 민경이가 술에 취한 상태였어. 갑자기 배달리더라고. 외롭다고. 남자가 그립다고. 그래서? 난 떼어내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민경이가 울면서 나도 그때 어떻게 됐었어. 미쳤어. 그냥 한 번 실수였어. 한 번? 몇 달을 만났으면서? 민경이가 계속 연락을 했어. 자기 집에 와달라고 외롭다고. 거절하면 네게 말하겠다고 협박했고. 준호가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임신은 정말 몰랐어. 난 피임했다고. 근데 민경이가 모르겠어. 난 분명 피임했는데. 정말 비겁하네. 저는 일어섰어요. 언니 어딨어? 연락되지? 나도 몰라, 진짜야. 근데 민경이가 나한테 계속 문자 보내. 하루에 10통씩.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언니의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준호야, 나 돈 필요해. 아기 때문에 돈 보내줘. 네 아이잖아. 책임져. 민지랑 이혼해. 나랑 결혼하자. 봐, 네 언니 미쳤지? 매일 이래. 나도 미치겠어. 준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민경이한테 당한 거라고. 피해자? 네가? 몇 번이나 잤으면서? 잘 땐 좋았겠지. 근데 피해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넌 언니랑 똑같은 쓰레기야. 둘이 잘 어울려. 민지야. 아빠한테 빌린 5억 기한 내에 갚아. 안 그럼 법대로 해.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습니다. 소준이 곧 와. 당장 나가.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민지야.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문다는 말 알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몰아붙이지 마. 후회할 일 생길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너 때문에 인생 망했어. 죽여버릴 거야. 너도 끝장날 거야. 저는 모두 캡처했습니다.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준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니였어요. 배는 산만큼 불러 있었고 얼굴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기름지고 옷은 더러웠어요. 언니가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제발 도와줘. 눈물이 콧물과 섞여 흘렀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 아이 낳을 날은 다가오는데 병원비도 갈 곳도 없어. 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시댁에서 집 뺏어갔어. 지훈이 일 때문에 쫓겨났어.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거기서도 쫓겨났어. 어머니와 저는 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준호한테 가서 달라고 해. 네 아이 아빠잖아.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이 저를 원망스럽게 보았습니다. 준호가 연락을 안 받아. 공장 망했다며 번호도 바꿨어. 너 때문이야. 네가 준호를 망하게 해서. 내 탓이라고? 네가 내 남편이랑 잔 게 내 탓이야? 언니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도와줘. 아이 낳고 나면 일할게. 다 갚을게. 어머니가 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언니를 보셨어요. 네가 선택한 길이야. 동생 남편 건드린 건 네 선택이었어. 엄마!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어머니가 언니를 밀어냈습니다. 언니가 현관 밖으로 넘어졌어요. 엄마, 제발. 나 죽어. 이러다 정말 죽는다고. 어머니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 밖에서 언니의 울부짖음이 들렸어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요. 30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언니가 비틀거리며 골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잡고 벽을 짚으면서요. 불쌍하다는 생각하지 마. 자업자득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언니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언니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조카를 생각하면 더더욱요. 다음 날 저는 준호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경기도 파주의 공업단지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죠.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원래는 직원들 차로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리였죠. 김대리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요? 김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 안 계시는데. 그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다른 직원들요? 다 그만뒀어요. 월급이 석 달째 밀려서. 저도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갈 거예요. 회사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래처 다 끊겼고 납품할 것도 없어요. 창고엔 재고만 썩어가고 있고요. 김대리가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창고문이 열려 있었는데 포장 박스들이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어요. 특허 문제 터진 후로 경쟁 업체들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남편은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김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술에 빠져 사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시는데 그것도 술 냄새 풍기면서요. 뭐 앉아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도 오셨는데 눈이 풀려서는 다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보기 안쓰러웠어요. 그렇군요. 저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한때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곳이었죠. 김 대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모님, 많이 힘드셨죠? 다 알아요. 소문 다 났거든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공장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2층 창문에 이준호 포장이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습니다. 곧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웠어요. 텅 빈 주차장이 씁쓸했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굴러다녔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공장을 나온 저는 원래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서준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간 후 처음이었어요. 넉 달 만이었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하 2층의 주차장은 늘 그랬듯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기둥 뒤편은 그림자로 가득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돌아보려는 순간 쿵! 머리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눈앞이 번쩍였다가 캄캄해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추위가 먼저 느껴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의 차가움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을 떴지만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높은 천장, 철제 선반들, 준호 공장의 창고였어요. 파주에서 강서구까지는 40km. 제가 기절해 있는 동안 여기까지 끌려온 거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가 묶여 있었어요.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조여져 있었어요.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었고요. 소리를 내려 했지만 웅얼거림만 나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뒤통수에서 끈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였죠. 머리카락이 피에 엉겨 붙어 있었어요. 준호가 한 짓이 분명했어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협박 문자를 보내더니 결국 실행에 옮긴 거였어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납치된 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요. 묶인 손을 움직여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어요. 당연했죠. 준호가 가져갔을 겁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곳은 파주 외곽의 공업단지. 밤이면 인적이 완전히 끊기는 곳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건물도 200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바스락. 창고 안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쥐인지 바람인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몸을 굴려 벽 쪽으로 이동하려 했어요.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바닥에 뭔가 끈적한 것이 묻어났어요. 기계에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묶인 손목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케이블 타이는 움직일수록 더 조여졌습니다. 손목에서 따뜻한 것이 흘렀어요. 피부가 벗겨진 거였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서준이가 떠올랐어요. 지금쯤 엄마를 찾고 있을 텐데.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며 불안해할 아이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걱정하실 거예요. 전화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울 수도 없었어요. 테이프 때문에 코로만 숨을 쉬어야 했으니까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은 점점 더 추워졌어요. 11월 밤의 냉기가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니트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저는 두려움에 떨며 기다렸어요. 누군가 오기를, 아니 오지 않기를. 모순된 바람이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굴러서라도 도망을 가고 있었죠. 케이블 타이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어깨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닿았습니다. 옷감 같은 감촉이었어요.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묶인 손을 최대한 뻗어 더듬어 보았어요.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제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려고 몸을 굴렸지만 창고가 좁아서 금세 벽에 부딪혔어요. 갇힌 쥐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철컥.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부셔 잠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다가오는 발걸음.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제 앞에 있는 사람, 언니였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서 있는 언니. 납치범은 준호가 아니라 언니였던 거예요. 언니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확 잡아 뜯었습니다. 입술 껍질이 함께 벗겨지는 듯 했어요. 언니가? 이게 무슨 짓이야? 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무슨 짓이긴, 살려고 하는 짓이지. 준호랑 짜고 이런 거야? 미쳤어? 준호? 언니가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 쓰레기가 나랑 뭘 짤 수 있겠어. 돈도 없고 회사도 망한 놈이. 그 순간 저는 이 어두운 창고에 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준호였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준호. 제가 어둠 속에서 만졌던 그 차가운 팔의 주인. 어떡해. 준호가 왜? 내가 불렀지. 돈 달라고. 만나자고 했더니 순순히 나왔어. 그리고 한 방에 끝. 별거 아니더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쳤어. 언니 정말 미쳤어. 미쳤든 말든 이제 중요한 건 돈이야. 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탓이라고? 지금 이게 내 탓이라고? 다 네가 한 거잖아. 그래, 네 탓이야. 넌 뭐든 다 가졌잖아. 좋은 남편, 돈, 안정된 삶. 난 뭐야? 남편 죽고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신세인데. 언니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준호가 날 원했어. 너보다 날 더 사랑했다고. 그런데 네가 다 망쳤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더러운 불륜이지. 불륜이든 뭐든 난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너처럼. 언니가 저를 노려보다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비밀번호 불어. 네 명의 계좌 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미쳤든 말든 난 이 아이 데리고 살아야 돼. 필리핀에 아는 사람 있어. 거기서 새삼 시작할 거야. 언니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준호 아이지만 이제 내 아이야. 나 혼자 키울 거야. 언니,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지훈이는? 그럼 지훈이는 어쩌고? 지훈이? 언니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걔는 이미 날 버렸어. 지 할머니 할아버지 선택했잖아. 너한테 나 바람난 거 다 말하고. 아니야? 그게 지훈이 잘못이야? 12살짜리 애가 뭘 알아서. 닥쳐! 언니가 소리쳤어요. 다들 날 버렸어. 엄마도 너도 지훈이도 준호도. 나도 이제 지겹다. 이제 나도 다 버릴 거야. 언니가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비밀번호 말해. 안 불면 너도 준호처럼 될 거야. 저는 준호를 다시 봤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니, 설마 준호 죽은 거야? 몰라, 나도. 근데 아마 병원 안 가면 죽을 거야. 언니가 망치를 제 얼굴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눕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지. 석 달 동안 준비했어. 언니가 창고를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너희 둘이 죽는 거야.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재산 문제로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죄책감에 공장에 불을 질러 동반 세상아직. 얼마나 그럴듯해? 미쳤어? 언니 완전히 미쳤어. 이러지 마. 미쳤다고? 난 살려고 이러는 거야. 너는 평생 편하게 살았으니 모르겠지. 남편 죽고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지훈이도 뺏기고. 그런데 너는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가끔 돈이나 던져주고 동정하는 척했지. 동정? 웃기지 마. 합리화하지 마. 언니는 힘들지 않았어. 빚도 내가 다 변제해줬고 집도 사돈댁에서 구해줬고 엄마가 생활비까지 줬어. 언니가 힘든 건 언니 사치 때문이었어. 언니는 일도 안 했잖아. 그런데 남편은 없었지. 넌 있고. 뭐? 미친. 언니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준호를 가지려고 했어. 근데 네가 다 망쳤지. 준호 회사 망하게 하고 날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남자를 원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왜 동생 남편을 건드려? 다른 남자? 싫어. 난 그냥 네게 좋았으니까. 미친년. 언니가 다시 망치를 들었어요. 동생아, 마지막 기회야. 계좌 비밀번호 불어. 그럼 살려줄게. 거짓말. 언니 눈빛 보면 다 알아. 돈 받아도 날 죽일 거잖아. 언니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죽을지 편하게 죽을지는 네가 정할 수 있지. 언니가 망치를 높이 들어올렸어요.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광기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난 새 삶을 살 거야. 언니가 제 다리에 망치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내려놔!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전기총을 겨누며 언니를 포위했습니다. 언니가 경악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누가? 무기 내려놔, 지금! 언니가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 경찰이 언니에게 달려들어 팔을 비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준호가 내 동생 민지를 납치했어. 난 구하러 온 거야.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언니가 발버둥 쳤어요. 거짓말 아니야. 준호가 민지를 죽이려고 했어. 내가 막으려다가 실수로 정당방위였어.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곳 없으신가요? 케이블 타일을 잘라주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남편은 어떻게? 다른 경찰들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한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죽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민지야, 이게 네가 원한 거야? 만족해? 너도 결국 남편 잃고 혼자야. 나처럼. 경찰차에 태워질 때까지 언니는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준호의 시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날 배신했던 사람,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된 사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언니를 연행한 후 저는 경찰이 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어요. 사실 경찰이 저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랬습니다. 몇 달 전 준호의 외도를 의심하던 때였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찾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지훈이가 찾아와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준호와 언니의 불륜을 목격했다는 고백이요. 저는 바로 흥신소에 남편 조사를 시켰습니다. 사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바로 자신의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언니도요. 그래서 저는 흥신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이미 진실을 알게 돼서. 죄송하지만 이미 조사가 시작되어 환불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의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보호를 부탁하고 싶어요.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요. 남편이 절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서 이혼 소송이 끝나면 이민을 갈 예정이라 그때까지. 저는 흥신소에 준호의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호 업무로 변경하죠. 추가 비용은? 얼마든 내겠어요. 아들이 있어서. 부탁드려요. 그렇게 계약이 변경되었어요. 흥신소에서는 저를 몰래 따라다니며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흥신소 직원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준호 공장을 나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도요. 흥신소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 서민지 씨를 납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임산부였어요. 설마 했는데. 흥신소 직원은 언니의 차를 따라갔지만 신호등에서 놓쳤다고 했어요. 당황한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흥신소 직원은 차량 번호를 경찰에게 말했고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제 언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주변 도로 CCTV를 모두 찾아서 저를 찾은 거였죠. 경찰의 빠른 대처 덕분에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언니의 광기 어린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저는 담요를 꼭 쥐었어요. 끝났다는 안도감과 준호의 죽음이라는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니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강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CCTV에는 언니가 주차장에서 저를 망치로 내려친 장면까지 선명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힘겹게 저를 손수레에 올려 자신의 차에 넣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죠. CCTV를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언니는 망가져 있었어요. 언니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교도소에서 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준호의 아이였어요.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지훈이의 동생이 된 그 아이는 진실을 모른 채 자라겠죠. 준호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형제들이 오열했어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혼 소송은 준호의 사망으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배우자로서 저는 그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았어요. 빚만 남은 줄 알았는데 생명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공장은 헐값에 매각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빌려준 5억도 회수했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으니까요. 형부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이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교도소에 있다는 건 아직 모른다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무너지셨어요. 두 딸이 서로를 파멸시킨 것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서준이와 그리고 엄마와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민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자금도 충분했고 서준이도 잘 따라주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냐고. 저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만 설명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강이 실처럼 가늘어지고 도시가 점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악몽이 저 아래 묻혀 있었어요. 배신, 불륜, 살인, 광기. 이제는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캐나다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언니의 망치가 내려오는 꿈, 준호의 차가운 손이 닿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서준이가 곁에서 자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